공돌이, 공순이, 휴가도 못 가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사람하고 이제는 환경이라는 게 지구죠. 지구와 사람한테 투자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고 새로운 취업 기회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지구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또 의견도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닥친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요.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구가 닥친 문제도 다양하고,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복잡한 문제에 사실은 한번 그 문제가 근본 원인은 뭐고 어떻게 돼야 이런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을까라는 좀 너무나도 거창한 주제를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청년 실업, 저출산, 그다음에 사회 빈부격차, 여러 가지 갈등, 미세먼지, 이런 모든, 그다음에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 다발, 세월호 사건이 상징하는 안전 위험 국가, 이 모든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있는 것이며 의견은 더욱더 갈라지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다양한 의견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모아지질 않고 흩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주제넘지만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까 그래서 오늘 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닥친 모든 문제점들은 사실은 우리가 경제 발전에 너무나 성공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산업화라는 급속한 산업화를 밀고 온 우리의 정책과 사고방식, 생각, 이것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성공했어요. 우리 산업화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에까지 갔다라고 다 칭찬받고 할 정도까지 왔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아주 분분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닥친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산업화의 정책들, 그런 거 패러다임이란 말이 요새 있는데, 그런 패러다임이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주의라고 그럴까, 무슨 관점이라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겁니다. 산업화의 그 발전 전략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런 겁니다. 어떻게든지 경제 성장률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의 극대화가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10%. 나라가 정해갖고 막 밀고 나왔었습니다. 그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많이 썼죠. 공돌이, 공순이 이런 말도 써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거기에 밑받침을 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걸 산업화 전략이라고 보죠. 그 전략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이요, 산업화를 위한 하나의 투입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환경도 마찬가지로 자원, 에너지, 그다음에 어떤 대기 오염 이런 것도 우리가 경제 성장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다 참아내야 되는, 우리가 공돌이, 공순이, 휴가도 못 가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산업화의 패러다임인데,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말이죠, 지금 지구시민운동에서 얘기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국학을 창시하신 우리 이승원 총장님께서도 사람이 중심, 지구가 중심. 그래서 지구 경영 이런 말도 하신단 말이죠. 지구 시민이란 말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어준 경제 성장 지상주의는 사람을 그냥 투입되는 요소로만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에게 지불되는 임금도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화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도 비용이에요. 우리가 쓰레기 배출하는 것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전부 다 그 산업화의 전략이란 것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물, 아웃풋, 생산물을 극대화하는 거죠.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물을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성공적인 산업화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전략에 너무나도 많이 머리가 우리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이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비용입니다. 아이도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 안 나니까. 예. 그게 지금 여지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연장하면 지금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 왜 생기냐? 사람도 비용이니까. 무조건 사람 취업을 안 해야 되죠.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전략에 의하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을 열심히 누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전략이 이젠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뭐가 먹히냐? 아무리 비용을 최소화하고요. 뭐 해도 생산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지금의 생산은 이제 그 질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 질적 변화가 뭐냐? 옛날에는 양적인 투입을 많이 늘리고 비용을 줄이면 아웃풋, 생산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죠. 지금은 뭐예요? 생산품이 뭐예요? 대개 다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잘. 아웃풋을, 인풋을 많이 한다고 또 비용을 많이 줄인다고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나오죠? 이제는 어디서 그런 게 나오냐면요. 기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기계를 많이 갖다 놓으면 기계에서 방직 기계를 여러 개를 놓으면 텍스타일, 섬유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섬유 만드는 나라가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뭐가 중요하죠? 인간의 창의력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창의력.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얼마 전에 전 정권에서 뭐 창조 경제라는 말도 썼지 않습니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입니다. 창조 경제. 이제는 더 이상 기계를 늘린다고 아웃풋이 생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이 생산 창조성이 늘어나야 생산이 늘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들이 많아요. 옷의 디자인이 바뀐다든지 똑같은 옷도 디자인이 좋으면 더 비쌉니다. 이제는 옷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옷의 디자인을 잘 만들어야 돈을 더 받아요. 근데 이 디자인을 잘 만드는 건 머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머리는 사람의 머리잖아요. 사람의 머리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니까 다 잘라버려야죠. 다 잘라버리고 다 전부 해고하고 줄이고 다 하는 걸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는 어디서 나와요? 사람한테서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경제성장은 전략이 어떻게 다들 얘기 다 알아요.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답 알아요. 어떻게 되죠? 창조성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머릿속에 창조력. 그러면 창조력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창조력이 늘어날까요? 당연하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러한 창조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보험도 다 해줘야 되고 휴가도 잘 보내줘야 되고 그래야 창의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알바를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1시간에 6천 원 받으면서 알바 10시간에 6만 원 버는데 30일 일해봐야 한 달 생존 비용도 안 나오는데 창조력이 어디서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자, 사람이 무슨 병원에 갈까 걱정되고 자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창의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당장
내 생존이 위협이 되는데 무슨 놈의 창의력이 나오겠어요.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내 생존이 보장. 그래서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유수한 회사들 직원들을 어떻게 한다는지 여러분들 다 인터넷 보셨잖아요. 그런 회사 가면 어떻게 한대요? 다 자기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먹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먹게 해주고 휴가도 1년에 뭐 2달씩 가고 뭐 애 나면 뭐 1년씩 놀려주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돈은 더 많이 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 됐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산업화의 발전 전략을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발전 전략은 이미 사명이 끝났어요. 왜? 사람을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사람을 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창의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과거의 그 생각에 젖어가지고 복지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퍼주기라고 그러죠. 퍼주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복지를 하면 퍼주기다. 그럼 나라가 망한다. 이 얘기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 나오죠. 구라파 나라들이 복지를 많이 해갖고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실 그 말이 맞을까요? 그 말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닥치는 이런 문제점들은 지금까지의 성공 전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새로운 전략을 저희가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의 닥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게 뭐냐면 퍼주기라는 개념부터가 이게 참 황당한 개념입니다.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다가 돈을 쓰는데 그걸 왜 퍼주기라고 그래요? 내가 나한테 돈을 쓰는 건데 그걸 퍼주기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한테 돈 쓰는데 퍼주기라고는 얘기 안 하죠. 예. 자, 우리가 세금 낸 돈을 가지고 정부가 쓴단 말이죠. 그 정부가 그거를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데 그걸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상한 개념이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개념을.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이 나라들이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많은 언론, 보수 언론들과 많은 일각에서 주류 언론 이런 쪽에서 복지를 퍼주기를 갖고 저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제. 예. 그런데요,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더 폭넓은 정보를 보니까 그 나라들은 구라파에서 복지 스펜딩,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지출이 구라파 일반 평균 이하의 나라들입니다.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불란서, 영국 이런 나라들은요 GDP에서 복지에 쓰는 비용이 40%에서 50%가 복지 비용입니다. 국민을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 얘기로 하자면 퍼주기도 이런 퍼주기가 없어요. 이거는 뭐 퍼주는 게 아니라 갖다 통째 갖다 붓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예? 그런 나라는 그렇게 해요. 아이 하나만 나오면 한 달에 500불씩 줘요. 그냥. 예.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나라 망할 일이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불란서 그래요, 불란서.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한 나라 비해서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는 20%가 안 됩니다. 20%. 그럼 망하려면 누가 먼저 망해야 돼요? 많이 퍼준 나라가 먼저 망해야죠. 근데 그 나라보다 왜 이 나라들이 먼저 망했을까요? 이 나라들이 먼저 망한 이유는 신문에 안 나요, 이런 얘기는. 자, 이건 IMF 총재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자꾸 제가 만드는 얘기 아닙니다. IMF 총재 라가르드라는 불란서 여자가 좀 총재예요. 그 여자가 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왜 망했냐면은 부자들이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세금 안 내는 나라 망합니다. 예. 구라파는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의 소득이 100% 투명합니다. 예. 거기는 꼽붙인 소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회는 100%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100% 세금을 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약간 좀 떨어지는 게 미국입니다. 이제 미국이 조금 그거보다는 더 덜 투명한 면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보다는 투명하지만 이렇게 있고. 그런데 더 세금 구조가 이제 구라파 쪽은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는데 비해서 미국 쪽은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훨씬 적게 냅니다. 예, 오바마 자기 비서보다 세금을 덜 냅니다, 대통령이. 예,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세계 제일 부자 중에 하나죠. 그런 사람이 맨날 뭐 점심 한번 먹는데 몇백만 불 내고 그 사람이랑 점심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사람이 텔레비 CNN에 나와가지고 나는 내 비서만큼 세금 내고 싶다. 세법을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미국의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백만장자 클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명했어요. 세법을 고쳐달라고. 부자가 세금 더 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부자들은요, 자본소득을 내거든요. 전부 이 스탁, 주식에서 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스탁에서 내는 돈들은 대개 세금이 10%, 15% 이 정도밖에 안 내요. 근데 이 임금소득, 월급 받는 사람은 어디까지 내냐? 35%까지, 38%까지 냅니다. 예. 근데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의 비서는 세금, 임금을 내잖아요. 임금 소득에서 내잖아요. 그럼 세금 많이 받겠죠. 비서니까. 비서지만 워낙 부자의 비서니까. 그러니까 최고 세율을 낸단 말이에요. 최고 세율이라 봐야 35%예요. 그래서 35%인데 워렌 버핏은 얼마 내냐면 10%도 안 내요. 왜냐하면 부자가 원래 한 16% 내야 되는데 부자들은 또 공제가 많아요. 자가용 비행기 사서 몰고 다니잖아요. 그럼 자가용 비행기 사서 몰고 다니는 비용을 다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 그렇게 실제로 내는 비용은 전체 소득에 비하면 10%가 안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세금 안 내는 나라들이 대개 좀 별로 장래가 좋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 나라, 불합화는 이제 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러한 그 논리에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사람하고 이제는 환경이라는 게 지구죠. 지구와 사람한테 투자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 대한민국은 거기에 투자할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헛돈을 많이 썼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뭐 여기에서 이런 말은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헛돈을 쓰는 것만 줄여도요. 엄청나게 많은 이 복지, 그 다음에 환경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요새 청년 실업에서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일자리가 없냐면요. 정책이 자꾸만 그 일자리를 경제 부분에서만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경제 부분에서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경제 부분은 전부 다 요새 로봇 쓰고 자동화돼 있고 뭐 AI까지 나와서 변호사도 다 실직한다는 판인데 그쪽에 경제 부분 쪽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리가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나와야 될까요? 사회 부분, 사회라는 게 뭘까요? 자, 요새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 보육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사람한테 투자하고 환경한테 투자하는 거 좋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예, 있습니다. 바로 이 구라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냐면요. 독일, 불란서도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고 불란서, 독일 북쪽의 나라들은 바로 그 나라들이 사람과 지구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으로 거기는 대학이 공짜입니다. 대학 공짜. 어린아이들 보육 있죠. 보육원 공짜입니다.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메디컬 의료 거의 공짜입니다. 뭐 아이를 낳아도 뭐 50불 냈다나 100불 냈다나 뭐 그래요. 아이 한 번 낳아도 낼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 그렇게 하면 나라 안 망할까? 다 그렇게 생각들이 너무나 돌아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재밌게 그 얘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교보문고에 당장 책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 제목이에요. 이 책은 누가 썼냐면 핀란드의 아가씨가 아주 미인인 아가씨인데 미국 남자랑 결혼해갖고 지금 만하탄에 살아요. 뉴욕에 사는데 핀란드에 살다가 만하탄에 살게 되면서 겪은 그 고통, 무슨 고통이냐? 우선 의료보험이 없어요. 뉴욕에 오니까 의료보험도 없고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그냥 의료보험이 없다는 생각만 해도 갑자기 멀쩡하던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되나? 불안 때문에. 예? 이렇게 돼. 근데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들으려니까 한 달에 1,500불 정도 내야 돼. 1,500불. 가족이 들어가려면 2,000불, 3,000불 내야 돼. 물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대충 그 정도를 내야 돼요. 그러니 자기가 그냥 와서
지금 약혼자 옆에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붙어 있는데 수입도 그 당시 없는데 어떻게 의료보험을 내가 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아가씨가 핀란드와 미국을 비교하는 분석을 쫙 해서 써놨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하고 그런 의료보험 이런 거를 다, 거기는 아이 낳으면 여자들은 1년씩 놀고요. 남자들도 6개월씩 놀아요. 예? 휴가 한다면 그럼 나라 망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예, 안 망하더라고요. 그 나라가. 저도 궁금했는데. 자, 안 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들 복지에서 다 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나라들 있죠. 전 세계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 항상 전 세계 1, 2, 3등이 다 그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가 세계에서 1, 2, 3등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들에 속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그러면 흔히 이런 얘기하죠. 경쟁력 지수라는 거 얘기하죠. 산업 경쟁력 지수. 그런 얘기 우리 언론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뭐 금년에 26등을 했네, 뭐 25등을 했네,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들이 몇 등 했을까요? 그 나라들이요? 1등에서부터 5등 사이가 다 그 나라들이에요. 산업 경쟁력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죽기 살기로 사람 다 자르고 월급도 최저임금도 그냥 이렇게 싸게 해놓고 휴가도 안 보내고 쥐어짜고 했는데 그럼 산업 경쟁력이 우리가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업 경쟁력이 왜 그 나라가 더 높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분석하면 박사학위 나올 텐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 나라들이 산업 경쟁력이 더 높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지금의 산업 경쟁력은 어디서 나와요? 창의력.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 걱정할 일도 없어. 노후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 너무나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없어. 그렇잖아요. 병원 갈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다음 늙어서 나 뭐 먹고 살지?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뭐 생각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비용으로 보는 걸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시장 이론. 그러니까 사람을 비용으로 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한테다가 복지를 잘해주고 휴가를 많이 보내주고 이러면 이게 나태해져 갖고 인간들이란 건 이거 나태해져서 퍼주면 안 된다는 거야. 아주 죽기 살기로 일하겠고 그러면 월급도 짜게 주고 이래갖고 아둥바둥했고 일해갖고 만들어야지. 이것들은 말이야 돈을 많이 주면 안 된다. 이런 철학을 깔고 있는 게 그게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철학입니다.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론들을. 자본주의가 입장에서 만든 겁니다. 자본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이론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 우리 경제학자들은, 저도 경제학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거를 너무나 가서 배웠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미국 경제학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그것이 지상 최고의 이론인 줄 알고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제학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의 경제학은 그 효용성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거에 대한 뭐 금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고 뭐 인플레가 얼마고 이런 거를 뭐 예측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자율을 얼마 한다 이렇게 그런 것 정책들은 2, 3년 내에 단기적인 정책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학이 효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5년, 10년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개발학이라 그래요. 그건 경제학이라 그러지 않고 개발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경제학자님들이 5년, 10년에 대한 그 예측까지도 자기들이 막 해요. 그래갖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막 발표를 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요새 기후변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CO2를 줄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CO2가 뭔지 아시죠? 그 이산화탄소. 우리가 화석연료, 석탄 같은 걸 때문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걸 줄여야 기후변화를 줄이니까.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많이 써야 되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쓰면 돈이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값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게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이거를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37%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경제 성장이 2030년에 가면 뭐 0. 몇 %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2030년에 가면 구라파 EU의 경제 성장률이 1.6%가 줄어들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8%가 줄어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제 막 2030년에. 근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어요? 경제학은요, 이렇게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툴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CG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너무나 웃기는 모델이거든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그런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결과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 점쟁이죠. 그거는 뭐 남산에 올라가야지, 그렇죠? 강의실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정도 알아볼 수 있다면. 그건 뭐 도사님이니까. 예. 근데 그걸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 모델을 가지고 그런 예측을 하면서 발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CNN, 뭐 뉴욕타임즈, 온 전 세계 언론들이 그걸 막 보도를 합니다. 온실가스 줄이면 세계 경제가 0.8%가 줄어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와, 큰일 났네. 온실가스 줄이면 이거 경제가 줄어드는 거네. 이렇게 다 믿습니다. 저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이 지구의 사랑, 지구사랑, 기후변화 정책을 망치는 이제 원흉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자,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1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해요. 보통 1조 달러 또는 2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계산하기 방식에 따라 다르니까 좋다 이거예요. 하여튼 1조가 더 들어가든 2조가 더 들어가든, 그럼 매년 1조, 2조 달러를 더 쓰면 세계 경제가 30년까지 매년 더 쓴단 말이에요. 그럼 세계 경제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1조 달러씩 기후변화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세계 경제가 아마 0.8%도 성장할 겁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1조 달러를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고 새로운 취업 기회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지구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제가 더 성장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주장했던 녹색 성장입니다. 녹색에 투자하면 경제가 더 성장한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3년 후에 한국의 이제 어느 대통령께서 한국의 이제 국정모로다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랬던 건데,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녹색 성장이라는 게 그러면 환경 쪽에만 가능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핀란드나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요, 보육원 있지 않습니까? 보육원에 그 영아들 돌보는 사람들 있죠. 지금 우리 지금 신문에 텔레비도 나오고 그 아이들을 학대해가지고 뭐 CCTV를 달아야 된다고 이러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나라들은요,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하루에 4명, 5명밖에 안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정규직 공무원들이에요. 예? 사회보호사. 근데 이 사람들이 자격이 나이가 어릴수록 석사 이상입니다. 다 석사 이상. 그 사람들 철학이 뭔지 아세요? 가장 어릴 때 어떻게 그 아이를 다루냐가 그 아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릴 때 보육해주는 그 사회보호사들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해요? 지금 우리 수만 명의 보육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80%의 보육원이 사설입니다. 사설. 그러면 거기에 아이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줘요. 누구한테 줄까요, 돈? 네, 보육원 원장님이 돈을 받습니다. 그럼 보육원 원장님 돈 받아 어떻게 할까요? 최저임금 주면서 아이는 가장 많이 갖다 맡기고 사람 보육교사는 제일 조금 주면서 아이를 잘 보라 그래요. 될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보육 자체를 뭐로 본 거예요? 네, 이게 다 전에 어느 대통령께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많이 말씀하시면서 기업 친화적이라고 해야 된다면서
자, 아이를 돌보는 보육을 뭐의 기회로 봤어요? 머니 메이킹, 돈 버는 기회로 본 겁니다. 이게 돈 버는 기회예요, 이게? 이건 돈 버는 기회가 될 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그거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해야 돼요. 돈 버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의료가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의료 민영화 얘기 나오는데 미국이 그거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미국은 의사가 환자를 뭐로 봐요? 손님으로 봅니다. 어떻게든지 많이 울거내야 돼. 예,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게 이제 그 의사가 환자를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북구라파의 노르딕 칸트리에서는 환자가 손님이에요? 아니면 그냥 환자예요? 환자죠. 왜? 월급 받아요. 월급 받습니다. 월급. 나라가 월급 줘요. 예?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 청년 실업 보육원의 지금 하는 보육원 보육사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만들면 몇만 자리가 생겨요? 10몇만 개, 20만 개 생깁니다. 그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야 되죠. 해야 돼. 그럼 그 돈 없다고요? 아유, 우리나라 돈 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할 거 하면 다른 거 필요 없는 거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증거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 하고 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네? 왜 우리나라가 그걸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 또 뿐만 아니에요. 중등학교, 초등, 주등, 고등 다 지금 선생님들이 못 돼가지고 몇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발령 대기, 그죠? 교대 나와서 선생님이 못 돼가지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대기를 시켜요? 학급 수를 지금 보통 25명 그렇다고 그래요. 한 학급에 국민학교가. 그거요 10명으로 줄이면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네, 제가 불란서에서 아이 키울 때 우리 아이 반에 학생이 10명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나빠요, 좋아요?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럼 그거 다 발령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돈이 없다고요? 네, 돈 다른 나라들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이 있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니까 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지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미국은 조사를 했어요. 아까 그 아가씨가, 핀란드 아가씨가 이제.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자, 미국 사람은 의료보험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금은 덜 내는지 모르지만 의료보험을 커버하기 위해 돈을 낼 거 아니에요. 원래 그건 세금이 다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사람 또 따로 내잖아요, 그걸. 그래서 미국 사람이 1인당 의료에 지출하는 비용이 어떤 걸 봤더니 놀딕, 부쿠라파 사람보다 물경 2.5배의 돈을 더 내요. 한 사람당. 왜 그럴까요? 왜 이건 프라이빗, 그러니까 민간 의사가 전부 다 돈벌이 하는 데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2.5배를 더 매기는 거예요. 예. 돈 받아야 되니까 많이. 예. 그래서 똑같은 치료를 국민들이 똑같은 의료 서비스 하는데 부쿠라파 사람들은 100원을 낸다면 미국 사람들은 250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돈벌이 기회로 봤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한때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다 민영화가 좋다면서요. 다 민영화 해야 된다면서요. 철도도 민영화, 공항도 민영화, 다 민영화 해야 된다면서요. 민영화. 뭐 전력도 민영화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뭐에 대한 혼란이냐면요. 돈벌이가 될 것과 안 될 거의 구분은 이제 뭘로 해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철학.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 훌륭한 철학이 있었어요. 자, 이조 시대 때부터 선비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돈벌이고 아닌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허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의료를 갖다 돈벌이를 했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의 선비사상 속에 다 정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조상님들의 선비사상과 우리 이제 국학이 지향하는 그 우리의 선비, 공익인간 이 정신을 생각해 보면 해답이 다 나옵니다. 무엇은 민간에 맡겨야 되고 무엇은 정부가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 개념 구분이 없으면 이 토론, 그러니까 지금 찢어진 국론 이 분열이 더 이상 이렇게 합의에 도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부터가 하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투자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이거 이렇게 퍼주면 인간들이 나태해지는데 이렇게 되나요? 과연 나태해지느냐 이거죠. 다른 나라들은 물증이 있어요. 그 나라들 나태해졌느냐 이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더 창조적이고 더 진취적이고. 왜? 그 위험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걱정할 게 없으니까.
의료도 걱정할 게 없고 늙어도 걱정할 게 없으니까 얼마든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뭘 해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현상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너무나도 통탄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의료보험, 죽어서 늙어서의 그 노년 복지 이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니까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불안한 거를 탈출하고 싶어서 9급 공무원이라도 되겠다 이거예요. 9급 공무원 되는데 몇십 대 1을 시험을 본다 이겁니다. 이게 나라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거 한심한 거죠.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요. 근데 뭐 때문에 일해요? 9급 공무원 되려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청년들이 지금 저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공무원 고시를 할 게 아니라 그런 걱정 안 하고 3, 4, 5 모여서 야, 우리 어떤 거 창업할까? 이런 거 모여갖고 서로 뭐든지 도전 정신 가지고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니까. 복지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아이를 왜 안 낳아요? 당연히 아이를 안 낳을 수밖에 없죠. 뭐 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런 거를 완전히 바꿔주는데 그 바꿔주질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무너진다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그러한 걱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이 10,000불 이하일 때는 그런 걱정이 맞을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그때서부터 저희가 뭐 복지하자 이거는 안 통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라고요? 30,000불이에요. 30,000불이라는 나라 중에 이번에 저기 폴 크루그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양반이 와갖고 여기서 어느 신문사에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했는데 각 신문사마다 너무나도 재밌는 건 그 양반이 한 얘기를 각자 자기의 논리에 맞게끔 끌어다가 거기에 유용하게 쓰더라고. 응? 예를 들면 보수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해. 야, 그렇게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거는 급격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다 이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이거 52시간을 이렇게 줄이는 거 이렇게 무리하게 하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지금 망치고 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걸 이제. 근데 다른 쪽에서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너무 놀랬다. 한국 사람도 어떻게 일주일에 52시간을 일하냐? 그거 사실이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딴 쪽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쓰고.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한 사건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자기의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어떤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를 5년, 10년의 경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이행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합의. 그리고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같이 서로 참아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 참아내야 되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노르딕 칸트리 북구라파의 모델이 중요합니다. 왜? 성공한 모델이 있어야 우리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없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한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또 아까 폴 크루그만 얘기처럼 우리 또 한쪽에서는 그 나라들 말이야 그거 뭐 세금만 놓고 말이야 뭐 어떻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쁘게 갖다 또 그걸 씁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걸 또 이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참 왜 보이는 것만 보인다는 거 있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이제 요새 많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유엔에서 국제적으로 그 말이 바로 그겁니다. 딴 게 아니고 사람한테 투자하고 지구에 투자하자. 그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본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지구사랑학과 모임의 핵심 지금 이승훈 우리 총장께서 말씀하신 지구시민운동의 핵심 정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우리가 왜 경제를 발전시킵니까? 경제 때문에 발전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목적인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목적이 뭔지를 생각할 때가 온 게 아닌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산업발전, 그런 배고픈 때 이런 때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우리가 그러한 거에만 몰두했다 보니까 목적을 잊어버리고 왔는데
이제야말로 우리는 국민소 3만 불 시대에는 이제는 이제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의 이제 발전 전략을 가다듬어야 될 때가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최저임금이다 뭐다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올린다고. 모든 또 언론들이 또 경제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최저임금 올렸더니 지금 경제 충격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오히려 없었다. 뭐 그냥 온갖 비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정책들은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정책들은 최저임금 올린다든지 노동시간을 낮춘다든지 하는 것들은 무슨 정책이냐면요. 체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장기적인 정책이에요. 이건 단기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정책들은 우리가 성과를 5년, 10년 있은 다음에 평가해야 돼요. 지금은 평가할 수도 없고 그 성과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를 아니 국민학교 금방 들어간 아이한테 왜 너 지금 대학교 못 들어가냐고 가서 왜 대학교 시험에 떨어졌냐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지나친 저희의 이런 단기적인 성과만 도출하려고 하는 이런 조급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근본적인 복지 정책, 대기 오염 미세먼지가 왜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대기보전법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 오염을 배출하는 업체는 자가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만큼 뿜어내는지를. 대기보전법 이렇게 써 있어요. 자가 측정 원칙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업체의 이제 규모를 큰 업체에서부터 1, 2, 3, 4, 5 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래갖고 1, 2, 3까지는 거기다 텔레미터라고 그래갖고 그 측정 장치가 있어요. 리얼타임 바로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환경부를 보내게 하는 장치를 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 5군이 있어요. 문제는 여기는 그런 걸 안다니까 조그만 데니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이 큰 데는 적고 이 조그만 데서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자기가 측정해서 보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측정하려니까 일일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업체들이 조그만 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측정 대행 업자라는 거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를 배출하는지를 어떤 민간 업체가 등록하고서 측정기 갖고 다니면서 그걸 측정해가지고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 업체를 줘요. 그럼 그 업체는 그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끊어준 그 서비스 용역비를 누구한테 받을까요? 환경부한테 받을까요? 업체한테 받을까요? 네, 업체한테 받아요. 근데 업체는 이런 그 자가 측정해주는 업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있어요. 무허가도 있고 뭐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고 뭐 엉터리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왜 가면 그거야말로 가서 재 주고 돈 받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등록만 하면 돼 가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기가 가서 손님을 확보해야 돼. 손님을 그죠? 가서 사장님 제가 잘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의정부 북부의 지검에서 의정부 북부 경기도 북부만 조사를 했는데 뭐 30몇 개 업체가 막 난립을 했는데 그 업체가 띄워준 보고서가 27,458장이 전부 가짜예요. 네, 이거는 2016년 12월 6일인가에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보도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의정부 지검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어요. 한 5장 정도 돼요. 한 5, 6장 정도 됩니다. 내용이 엄청난 거죠. 자, 그럼 이게 의정부만 그랬겠냐 이거예요. 의정부만 그럴까요? 네. 자, 그러니까 미세먼지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감이 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아니 우리나라가 환경도 잘하고 이런 나라인데 도대체 왜 이게 어디서 나올까? 궁금하죠?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이게 신문에 안 나요. 내가 기자단에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나더라고요.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냥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 그때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남동공단에 환경부에서 드론을 띄웠답니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드론 이제 나오는 사진 찍으려고요. 적발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오염물질 배출이 뚝 그쳤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드론을 띄운 게 처음이거든요. 지금 이거 처음 했대요. 환경부에서. 그러면 드론을 안 띄운 우리나라 전 나머지는 다 그냥 나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돼야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나오지? 맨날 고민했죠. 예,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미세먼지, 그러니까 대기 보존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개정해야 됩니다. 자가 측정, 뭐 자가 측정 큰 회사만 하든지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원래 감독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환경 감독관이 있었어요. 환경부에서 감독해 촉발해서 다 했어요. 그럼 왜 없애진 줄 아세요? 업체에 대한 비용 부담. 이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다. 규제 완화해야 된다. 규제 완화 다 없앴습니다. 네,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거는 업체에 대한 부담. 어느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죠? 그때 다 없어졌어요. 세월호가 왜 됐는지 그건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세월호 왜 됐어요? 선박 안전 점검을 누가 해요? 그동안에는 해운 항만청에서 하다가 어떻게 옮겼어요? 성급협회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성급협회. 성급협회가 뭐예요? 배 주인들의, 배 선주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선주들의 모임에서 내가 내 배를 측정하는 거야. 내 배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그래서 세월호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왜 생겼어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기 위해서. 네. 규제 완화. 규제 완화되면은 무조건 잡이 생긴다고 그러죠? 규제 완화하면 진짜 잡이 생기나요? 네. 이 구분을 뭐 해야 돼요? 경제 규제는 완화해야 되지만 사회 규제, 환경 규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해야 잡이 생겨요. 강화해야 직업이 생긴다고요. 왜냐면 그걸 감독으로 다녀야 되니까. 그럼 직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비용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고는 청년 실업이 많이 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취업 기회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 쪽하고 사회 쪽에서 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회를 다 없애버리고 일자리가 없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